제2장 트레빌시의 응접실. 가스코뉴 지방에서는 여전히 트루아빌시라고 불리지만 파리에서는 트레빌시로 자리를 잡은 그는 달타냥처럼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담함과 재치 그리고 이해심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장 가난한 가스코뉴의 젊은 귀족도 페리고르나 베리 지방의 가장 부유한 신사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는 용맹하고 운이 좋았으며 특히 비가 쏟아지듯 칼날이 오가는 시대의 궁정의 총애라는 어려운 사다리를 4칸씩 성큼성큼 올라 결국에는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트레빌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루이 13세의 친구였습니다. 트레빌의 아버지는 리그 연맹과의 전쟁에서 앙리 4세를 충직하게 섬겼는데 늘 현금이 부족했던 앙리 4세는 파리 항복 후 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권한은 바로 충직하고 용감한 자라는 표어와 함께 붉은 바탕에 황금사자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이는 그의 명예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재산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앙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트레빌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유산은 오직 칼 한 자루와 이 표어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과 함께 흠없는 이름 덕분에 트레빌은 젊은 왕자에게 인정받았고 칼과 표어에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최고의 검객 중 한 명인 루이 13세는 결투할 친구가 생기면 나와 트레빌을 조언자로 삼으라고 어쩌면 트레빌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이 13세는 트레빌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국왕으로서 이기적인 애정이었을지언정 분명한 애정이었습니다. 그 불행한 시절에는 트레빌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그의 표어 용감한이라는 두 번째 부분은 많은 이들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첫 부분인 충직한이라는 칭호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트레빌은 바로 그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직한 지능과 맹목적인 용기, 날카로운 눈, 민첩한 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치 국왕이 불쾌해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눈이 달린 충경과 같았죠. 지금까지 트레빌에게 부족했던 것은 오직 기회뿐이었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3세는 트레빌을 왕실 총사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총사대는 루이 13세에게는 앙리 3세의 정규군이자 루이 11세의 스코틀랜드 근위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추기경도 국왕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루이 13세가 강력한 정예 부대를 곁에 두는 것을 보고는 프랑스의 두 번째 왕이자 사실상의 첫 번째 왕이었던 추기경은 자신만의 근위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3세에게 총사대가 있었듯이 그에게도 총사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경쟁 세력은 프랑스 전역과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뛰어난 검술로 유명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서 리슐리웨와 루이 13세는 저녁 체스게임 중에 종종 부하들의 장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 부하의 태도와 용기를 자랑하면서 결투와 싸움을 큰 소리로 반대하면서도 은밀히 그들을 부추겼고 부하들이 패배하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승리하면 한껏 기뻐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패배와 많은 승리에 직접 참여했던 어느 한 사람의 회고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레빌은 주인의 약점을 잘 파악했고 그 영리함 덕분에 국왕의 총애를 오랫동안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추기경 아르망 뒤플레시스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로 총사대를 행진시켰는데 이는 추기경의 회색 콧수염을 분노로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트레빌은 적의 희생이 아니면 동족의 희생으로라도 살아가던 그 시대의 전투 방식을 훌륭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오직 그에게만 순종하는 무법자 군단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술 취하고 엉망진창인 왕의 총사대, 아니 트레빌의 총사대는 선술집, 산책로, 도박장을 활보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콧수염을 돌리며 칼을 부딪혔습니다. 추기경의 근위대와 마주치면 즐겁게 부딪힌 다음 길 한가운데에서 천가지 농담을 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애도를 받고 꼭 복수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주 상대방을 죽였지만 그럴 경우에도 트레빌이 그들을 되찾아줄 것이기에 감옥에서 썩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트레빌은 그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온갖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수형감임에도 불구하고 스승 앞에 학생처럼 그 앞에서 떨며 한마디의 말에도 복종을 했고, 작은 질책일지라도 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레빌은 이 강력한 지렛대를 왕과 왕의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의 어떤 회고록에서도 이 훌륭한 신사가 부하들의 협력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 모두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음모가들과 맞설 수 있는 희귀한 재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심각한 검상처와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 중 한 명,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당대 가장 세련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트레빌의 성공은 20년 전 바송피에르의 성공처럼 회자되었는데, 이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총사대장은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또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인간의 운명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이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국왕과 추기경의 접견 외에도 200개가 넘는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트레빌의 모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비웨 콜롱비의 거리에 있었는데, 여름에는 오전 6시부터, 겨울에는 오전 8시부터 병영처럼 붐볐습니다. 50명에서 60명의 총사들이 번갈아가며 위엄을 유지하려는지 늘 무장하고 어떤 일에도 대비하며 걸어다녔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충분히 집 한 채를 지을 만한 크기의 거대한 계단을 따라 은혜를 구하는 파리의 법률가들, 입대를 원하는 지방의 신사들, 그리고 주인들의 정가를 전하러 온 형형색색의 하인들이 줄지어 오르내렸습니다. 응접실의 둥글고 긴 의자에는 선택된 사람들, 즉 소집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레빌이 이 응접실 옆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불만을 듣고 명령을 내리며 루브르 궁 발코니의 왕처럼 창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병사들과 무기를 사열할 수 있었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타냥이 나타난 날 모임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젊은이에게는 더욱 그랬죠. 물론 이 젊은이는 가스코뉴 출신이었고 그 당시 달타냥의 동포들은 쉽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긴 사각 못이 박힌 육중한 문을 통과하게 되면 마당에서는 서로를 부르며 다투고 장난치는 검객들 무리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헤쳐나가려면 장교, 고위 귀족 또는 아름다운 여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긴 레이피어를 비쩍 마른 다리에 붙이고 모자챙에 한 손을 얹은 채 시골뜨기 티를 내고 싶지 않다는 듯 반쯤 미소 지으며 이 혼잡 속을 나아갔습니다. 한 무리를 지나가자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돌아다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자신에 대해 꽤 좋은 평가를 내렸던 달타냥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계단에 다다르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첫 계단에는 4명의 총사들이 있었는데 10명에서 12명의 동료들이 난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더 높은 계단에 서서 뽑은 칼로 다른 3명이 올라오는 것을 막거나 막으려 했습니다. 다른 3명은 매우 민첩한 칼날로 그와 펜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은 처음에는 그들의 무기가 펜싱검이고 끝이 무뎌진 것인 줄 알았지만 곧 몇몇 긁힌 자국을 보고는 칼날이 오히려 완벽하게 뾰족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긁힌 자국이 생길 때마다 구경꾼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자신들도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이 순간 상위 계단을 차지한 사람은 훌륭하게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들 주위에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게임에서 탈락하고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 접견 차례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5분 만에 3명의 상대가 한 명은 손목을, 다른 한 명은 턱을, 또 다른 한 명은 귀를 스치는 상처를 입었고 계단을 지키던 이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3번의 우선권을 얻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 오락은 우리의 젊은 여행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빠르게 뜨거워지는 고향에서는 결투의 전초전을 조금 더 보았지만 이 4명의 선수들의 가스코뉴식 허풍은 그가 가스코뉴에서도 들어본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걸리버가 매우 겁에 질렸던 거인들의 유명한 나라로 옮겨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난간과 응접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난간에서는 싸우지 않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응접실에서는 궁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간에서 달타냥은 얼굴이 붉어졌고 응접실에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도덕심이 난간에서 충격을 받았다면 추기경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응접실에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달타냥은 유럽을 떨게 만들었던 정책과 수많은 고위 귀족들이 엿보았다는 죄명으로 처벌받았던 그 추기경의 사생활이 여기에서는 큰 소리로 비판받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달타냥 씨의 아버지가 존경했던 이 위대한 인물은 트레빌의 총사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추기경의 휜 다리와 구분 등을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정부인 아이용 부인과 그의 조카인 콩발레 부인에 대해 야유를 했으며 다른 이들은 추기경의 시종들과 근위대를 상대로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달타냥에게는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기경을 조롱하는 농담 중에 갑자기 국왕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올 때면 이 모든 조롱하는 입들은 마치 재해가를 물린 듯 멈추었고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트레빌의 사무실 벽조차라도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암시가 대화를 다시 추기경 쪽으로 돌렸고 그러면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그의 어떤 행동도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투옥되고 교수형에 처해질 거야. 달타냥은 공포에 질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처분될 거야. 일단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나를 그들과 같은 공범으로 간주될 거야. 나에게 추기경을 존경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했던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이교도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했겠지만 우리의 젊은이 달타냥은 대화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오감을 모두 집중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대미문의 일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싶은 취향과 본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레빌의 추종자들 무리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고 이 장소에 처음 나타났기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러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달타냥은 매우 겸손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그에게 질문하러 온 하인에게 잠시 트레빌 씨와의 면담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인은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의 일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의 놀라움에서 약간 회복한 달타냥은 주변 무리들의 의상과 얼굴을 잠시 살펴볼 여유를 가졌습니다. 가장 활기찬 무리의 중심에는 거만해 보이는 키 큰 총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옷차림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제복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약간 바래고 해진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 위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빛나는
금으로 수놓여진 멋진 어깨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홍색 벨벳으로 된 긴 망토가 어깨에서 우아하게 흘러내려 화려한 어깨띠의 앞부분만 드러냈고 그곳에는 거대한 레이피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총사는 방금 막 경계 근무를 마치고 왔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투덜거리며 때때로 점잖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망토를 입고 있었고 그가 우뚝 솟은 키로 경멸하듯 콧수염을 돌리며 말하는 동안 모두들은 수놓여진 어깨띠를 열렬히 감탄했습니다. 특히 달타냥은 그 누구보다 감탄했습니다. 어쩌겠나 총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유행이거든. 사치라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유행이니까. 게다가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딘가에는 써야 하지 않겠나? 아, 포르토스. 모여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 어깨띠가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얻었다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지 말아라. 그건 지난 일요일 생토노래 문 근처에서 너와 함께 만난 베일 쓴 여인이 준 거잖아. 아니다. 내 명예와 신사로서의 신의를 걸고 내 돈으로 직접 샀다. 방금 포르토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른 총사가 말했습니다. 내 애인이 옛 주머니에 넣어준 돈으로 이 새 주머니를 산 것처럼 말이지. 사실이다.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내가 12피스톨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감탄은 커졌습니다. 그렇지,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다른 총사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라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다른 총사는 그에게 질문한 사람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22세에서 23세의 젊은이로 순수하고 부드러운 표정, 검고 온화한 눈, 가을 복숭아처럼 핑크빛이 돌고 보송보송한 볼을 가졌습니다. 그의 얇은 콧수염은 윗입술에 완벽하게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그의 손은 혈관이 부풀까봐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때때로 귀 끝을 꼬집어 부드럽고 투명한 장밋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으며 자주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웃으며 섬세한 치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부분들처럼 치아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질문에 긍정적인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긍정은 어깨띠에 대한 모든 의심을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감탄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빠른 전환 중 하나로서 대화는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샬레 시종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다른 총사가 누구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모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포르토스가 거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는 추기경의 끈아풀인 로슈포르를 브뤼셀에서 카푸친 수도승으로 변장한 채 발견했다고 하더군. 이 변장 덕분에 그 망할 로슈포르가 라에게스 씨를 바보로 만들었지. 진짜 바보군,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야기야? 아라미스에게 들었어. 총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 포르토스, 너도 잘 알잖아. 아라미스가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니 그건 내 의견이고 포르토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젠장, 너무 빨리 끝내는군. 추기경이 한 사람을 염탐하고 배신자, 악당, 건달을 통해 그의 서신을 훔쳤다고. 그 스파이의 도움과 그 서신 덕분에 그는 국왕을 죽이고 왕제로 하여금 왕비님과 결혼시키려 했다는 어리석은 구실로 샬레의 목을 베었어.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몰랐는데 어제 내가 우리에게 알려줘서 모두가 기뻐했지. 그런데 그 소식에 우리가 모두 놀라고 있는 와중에 오늘 와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한다면 이야기하자. 아라미스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로슈포르, 포르토스가 외쳤습니다. 만약 내가 가엾은 샬레의 시종이었다면 나와 함께 지독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야.
아라미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붉은 공작과 함께 지독한 15분을 보냈을 것이야. 아, 붉은 공작. 잘했어, 잘했어, 붉은 공작. 포르토스가 손뼉을 치며 승인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 공작이라니 아주 멋진걸. 내가 퍼뜨려 줄게, 내 친구. 이 아라미스는 재치꾼이군. 내 천직을 따르지 않은 게 아쉽다, 내 친구. 얼마나 멋진 신부님이 되었을까? 오, 그건 잠깐 미룬 것뿐이야. 아라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 포르토스, 내가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잘 알잖아. 말한 대로 할 거야. 포르토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즉 조만간에. 그는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완전히 결정되면 유니폼 뒤에 걸려있는 사제복을 다시 입으려고 말이지. 한 총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는 왕비님이 프랑스 왕위의 후계자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건 농담하지 말게, 신사들,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왕비님은 아직 아이를 낳을 나이네. 버킹엄 공작이 프랑스에 있다고 하더군. 아라미스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다시 말했는데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에 다소 추잡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라미스, 내 친구, 이번에는 내가 틀렸어. 포르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강박적인 재치는 항상 도를 넘는군. 트레빌 씨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부적절하게 말하지 못할 텐데. 포르토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아라미스가 소리쳤는데 그의 부드러운 눈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 총사든지 신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하나만 하고 둘 다 하지 마. 포르토스가 대답했습니다. 봐, 아토스가 며칠 전에 너한테 말했잖아. 넌 모든 구유에서 밥을 먹는다고. 아, 화내지 마, 부탁이야.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 너와 아토스와 나 사이에 합의된 게 뭔지. 너는 아이용 부인을 찾아가고 그녀에게 구해야지. 슈브레즈 부인의 사촌인 드 보이스, 트라시 부인을 찾아가고 그 부인의 총애를 많이 받는다고 소문이 났지. 오, 하나님, 내 행복을 고백하지 마. 아무도 내 비밀을 묻지 않아. 우리 모두 내 신중함을 알고 있으니. 하지만 그 미덕을 가졌으니 젠장, 폐하에 대해서도 사용해. 누구든 국왕과 추기경에 대해 자기 좋을 대로 말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왕비님은 신성한 존재야. 우리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좋게 말해야 해. 포르토스 말해두지만 너는 나르키소스처럼 자만심이 넘치는군. 아라미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토스가 하는 훈계 외에는 훈계를 싫어해. 너 말이야, 내 친구. 너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멋진 어깨띠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원하면 신부가 될 거야. 그동안 나는 총사야. 총사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짜증난다고 말하고 싶군. 아라미스, 포르토스. 아, 신사들, 신사들. 사방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레빌 씨께서 달타냥 씨를 기다리십니다. 하인이 사무실 문을 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발표에 사무실 문이 열려있는 동안 모두가 침묵했고 젊은 가스코뉴이는 그 이상한 다툼의 끝에서 제때 벗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접실을 가로질러 총사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